총선 결과에 대한 분석과 또 한국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이동호 선생님 모시고 한번 대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별로 안녕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글쎄 얼굴은 웃고 있는데 네. 속은 뭐 정말로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는 참담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네, 뭐 총체적으로 그런 상황인데 특히 이제 기독자유통일당이 그 원내 진입에 실패했잖아요. 근데 실패했죠.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선 지금 제가 맨 처음에 기독자유통일당에 네. 사실상 정관 목사님이 이제 좀 도와달라고 해서 전략 본부장을 맡기로 했는데 네. 이런 얘기들을 뭐 좀 이제 선거 끝났으니까 네. 어쨌든 뭐 근데 내부에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네. 왜 그러냐니까 이미 뭐 지난번에 뭐 12,000표 네. 부족해서 안 됐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뭐 그동안 뭐 지난 4년간 열심히 했으니까 네. 계속 증가 추세였으니까 네. 그러니까 벌써 한 3번, 4번 실패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계속 증가 추세에서 이번엔 무조건 들어간다. 뭐 5에서 10% 이상 충분히 들어가고 또 그분들 분석이 이렇더라고요. 뭐 대형 교회 목사님들 도와주기로 했다. 네. 그리고 호남에 있는 뭐 기독교인들이 많이 직직기를 했다. 뭐 그러면서 뭐 굳이 그렇게 안 도와주셔도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참 이 선거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네. 선거라는 게 뭐 우리 노승현 PD도 아시지만 미국에서는 그 선거를 얼마나 준비합니까? 그렇죠. 아주 치밀하게 또 전략적으로 네. 아니 온갖 네. 그런 마케팅 기법이나 IT 뭐 이런 다 활용해가지고 그렇게 하죠. 그네들 LI 인스티튜트 강좌 100몇 개 강좌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거기도 전부 거기에는 보면 최신 과학적인 여러 가지 사례들, 기법들이 다 녹아 있잖아요. 네. 그리고 사람 훈련시키고, 그 다음에 전문가 키워내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선거에 나가는 사람들은 다 기본은 다 알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또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창의적 있게 돌파할까. 네. 거기에 창의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이번에 기독자의 통일당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무대포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아시지만 이번 기독자의 통일당도 얼마나 중요한 과제였습니까? 그렇죠. 이번 선거가 가지는 의미가 사실은 지금 그냥 보통 의미가 아니잖아요. 네. 이번에 사실은 정말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냐의 싸움이었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자의 통일당으로서는 그동안 사실 1, 2년간 광화문 투쟁의 결산을 하는 의미였잖아요. 그래서 정말 많은 성도들이 광화문에 나와서 싸웠고 그리고 투쟁했고 또 광야교회에서 얼마나 또 열심히 저도 가장 추울 때 광야교회에 2번 가서 철야 앉아 있거든. 철야 기도하고 그 다음에 눈이 펑펑 오는 날 또 예배 드렸던 그 기억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런 투쟁의 성과들을 담아내야 했기 때문에 정말 혼신의 힘을 다했어야 했어요. 네. 그래서 정말 거기에 최선의 사람들이 투입되고 그 다음에 최대의 효과가 낼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열어놓고 근데 제가 가보니까 기독당이라는 분들이 딱 갇혀 계시더라고. 네. 그래서 뭐 외부에 좀 도와주러 갔는데 왜 왔냐라는 식이 제가 볼 때 참 가슴 아팠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뭐 어쨌든 뭐 광고나 이쪽만밖에 못 도와줬는데 극단적 아마추어리즘이었어요. 네. 선거를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러면서 그 선거를 책임지겠다고 나서면서 또 자기들끼리는 내가 볼 때는 자위하더라고요. 뭐 이번에 뭐 10명 보낸다. 네. 물론 내가 볼 때는 이번에 충분히 기존의 자원을 잘 활용했으면 갈 수 있었죠. 네. 애초에 뭐 생각해 보세요. 저 미래통합당이 개헌한다고 또 네.
거기에 국회의원 22명이 또 거기에 가서 개헌도 약속하고 네. 황교안 대표도 또 뭐 불쑥 개헌하겠다고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이 사람들이 정말 도대체 어디로 가냐. 그다음에 또 김용호나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유승민 받아들이면서 계속 중도 좌로 갔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정통 세력을 대변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네. 그럼 거기 빈자를 정확하게 보고 그 사람들을 위한 정확한 마케팅을 구사했어야 돼요. 근데 그걸 보지도 못하고 또 보라고 충고하면 받아들이지도 않고 정광훈 목사 같은 경우도 감옥에서 몇 번 이야기했어요. 한 번 또 다시 이야기해보면 이번에 19번이었잖아요. 네. 여론조사에 안 잡히는 거예요. 네. 딱 한 번 잡혔어요. 그거는 그 펜앤마이크에서 그 여론조사 공정이라는 회사에 아예 그 기독자의 통일당 불러줬어요. 네. 근데 일반 여론조사 회사는 어떻게 하냐면은 보통 앞에서 뭐 한 대여섯 개 불러주고 나머지는 이제 그냥 각자 알아서 하도록 하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일반 사람도 여론조사라면 안 잡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일반 우리 기독교인도 내 표가 이 사표가 될 거 아니냐라고 가장 걱정하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론조사 잡히는 게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네. 그러면 사실상 예를 들면 뭐 10번 안에 들어가서 일본에 7번 정도에 국회의원 한 명이 있었으면 7번 정도 들어갔으면 여론조사 잡혔죠. 네. 그러면 처음에 뭐 예를 들면 뭐 1%, 2%, 뭐 예를 들면 한 뭐 2몇 % 잡혔다면 막판에 공정히 해보니까 2.4% 정도 잡히더라고요. 네. 그러면 사실은 여러분 조금만 하면 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안 잡히고 딱 한 번 마지막 며칠 남겨놓고 잡힌 거예요. 그것도 결국 잡히는 방법은 현역을 데리고 오는 수밖에 없었거든. 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해서 이현재라는 사람 데리고 왔는데 뭐 이 양반이 뭐 무슨 불교도다. 아니 저는 그 신앙적인 자세의 순수성 인정합니다. 네. 그러나 이 문제는 결국 신앙의 문제가 아니었고 정치의 문제였습니다. 네. 그리고 영입에 막 앞장섰어. 제가 앞장서진 않았지만 네. 앞장섰던 사람, 네. 앞장섰던 사람이 이제 최인식 그 네. 총장이 앞장서서 그 정광훈 목사 감옥에 있는 분에 이제 직접 통화를 못하니까 변호사를 통해서 바로 변호사가 휴대폰을 들고 정광훈 목사 통화하면서 이제 들어왔거든요. 어렵게 들어온 사람은 내쳐버렸잖아요. 그래서 뭐 저는 뭐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나 그 일에 대해서는 따지고 싶지 않지만 하나 유연성의 문제. 네. 그 정치라는 게 그냥 그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온갖 그 욕망들은 온갖 권력들이 치열하게 투쟁하는 현장입니다. 그렇죠. 가장 치열한 가장 치열한 현장. 네. 그래서 전쟁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리고 인간의 욕망이 가장 맹렬하게 그 용솟음 치는 곳이 정치 현장이에요. 원초적이죠. 원초적이죠. 네. 저도 여의도 연구원에 있을 때 그 정치 현장을 몇 번 본 적 있어요. 공천을 위해서라면요 물불을 안 가려요. 정말로 눈에 불을 켜고 그 자기 공천을 위해서라면 그리고 자기 정치적 진입을 위해서라면 그 욕망이 분출되는 자리거든요. 선한 싸움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정치는. 여러분 선한 싸움 하셔야 될 분들은 뒤에서 기도로 도와주셔야 돼요. 네. 앞에서 나간 사람들은 정말로 훈련되고 그 다음에 그 악랄했던 그 정치 현장에서도 그러면서 신앙의 순서를 지켜야죠. 네. 유연하면서도 그런 훈련된 사람이 앞에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판단 못하고 그냥 내쳐버리니까 뒷면에 있었잖아요. 네. 뒷면에 있으니까 여론조사 안 불러주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 기독자의 통일당 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내가 지금 한 표를 찍으면 저기 사표가 되잖아요. 네. 사표 방지 심리는 굉장히 큰 심리거든요. 이게 하나 첫 번째 가장 심각한 실패고 그 두 번째는 제가 보기에는 기독자의 통일당이 애초부터 미래통합당하고 선을 그으면서 나갔어야 돼요. 네. 강력하게 미래통합당이 지금 중도 자로 갔다. 네. 당신들이 이 심각한 체제전쟁을 할 수 있냐? 제가 여기서 계속 그 얘기 했잖아요. 체제전쟁에 목숨 거는 싸움인데 그 지금 중도고 뭐 이게 그다음 웰빙 정당 가지고 어떻게 미래를 하냐? 그래서 우리 그 기독자의 통일당처럼
적어도 광화문 광장을 대변한 적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서 국민들이 그 내용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막판에 싹 쏠리면서 나타나는 거는 이 위기감을 느끼면 한쪽으로 쏠리거든요. 미래한국당에 쏠렸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은 안이하게 지난번에 2점 몇 퍼센트 받았으니까 12,000표 부족해서 이번엔 무조건 뭐 3% 넘길 거고 뭐 5% 되냐 뭐 이러고 있었다고. 네. 전혀 과학적이지 못한 판단의 근거들이 있어야 되는데 근거는 계속 아무것도 안 잡히고 있는데 그러면 한 번 억지로 불러준 게 2.4% 나오는 건데 그 사람들이 지도부였어요. 그리고 외부에서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들도 못 오게 하고 훈련되지 못한 사람들 그 다음에 전혀 설득하는 논리도 없는 결국 그것이 이번에 이 중차대한 선거에 사실은 지난 3년간 광화문 광장에서 싸웠던 그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눈물을 헛되이 그 다음에 결정타는 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광화문 세력을 웃음거리로 만들었어요. 김문수라는 사람. 아니 그 정당을 만든 건 사실 정광훈 목사잖아요. 네. 그것도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그 출범 하루가 전날 자기가 올라탄 거예요. 네. 자기가 처음부터 주도한 게 아니고. 네. 그런데 어느 날 정체불명되는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와서 김문수 주변에 네. 엉뚱한 사람들 데리고 들어와서 자기들은 이제 다 한다는 거예요. 정치는 내가 안다. 그러면서 외부에 외부의 인사들이 들어오려니까 전부 칼을 막아놨어요. 네. 그러면 자기가 당대표로 돼 있어요. 당대표 권한이 있잖아요. 네. 당대표 방금 시켜놓고 그 사람을 합하지 만들 수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정광무사 감옥에 딱 들어가시고 나니까 이분이 말을 안 들어요. 맨 마지막에 그래서 합당하는 것도 그 우리 공화당 이번에 그 조원진과 합당을 우선하면 조원진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사람의 품격을 압니다. 사람들이. 네. 우리 보수파에서. 그래서 조원진 들어오는 건 반대하지 않는데 가능하면 좀 여러 명 중에 네. 어느 대모로 했으면 좋겠다. 조원진 들어왔던 단도 안 들어오지 않냐. 네. 라고 반대했어요. 저도 반대했고. 그게 정광훈 목사 맨 마지막에 설득이 안 되고 3일만 기도하게 시간을 달라고 그랬어요. 네. 근데 그걸 냉정하게 차버리고 3일만 시간 달라 하고 나왔는데 그날 그 다음날 아침에 그냥 합당 도장을 찍어버린 거예요. 네. 그러고는 이제 거기 가서는 사실은 조원진 씨하고 협상하는데 안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시 나와가지고 이거 완전히 뭐가 돼요. 그리고 이제 자유통일당 없어져 버렸죠. 네. 합당하면 당이 없어져 버리고. 네. 그러니까 새로 만들 수도 없고 원래는 기독자유당대로 가고 네. 자기 종교 순수 가지고 그다음에 광화문을 정당한 대변 이렇게 서로 각자 가면서 막판에 어쨌든 서로 연합하든지 뭐 예를 들면 연대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정광훈. 전 처음부터 그게 하진 않았지만 그렇게 해서 지금 결국은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기독자유당에다가 기독자유통일당으로 갔잖아요. 네. 근데 그때부터 또 삐그덕거리더라고 기독교당 사람들이. 그동안 우리가 뭐 4년간 열심히 해왔는데 도대체 왜 갑자기 뭐 광화문 세력들이 날라와서 왜 감나오러 배라를 하냐. 그래서 그 김경재 위원장 공동 선대위원장 하다가 사퇴해버렸잖아. 자기가 뭐 어디 언론에 나와서 이야기했더라고. 한 40일간 전화 한 통화 없었다. 그것도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새로 들어온 사람들과 협력하면서 근데 그런 좀 뭔가 좀 유연성 이런 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기독자유통일당이 실패를 했는데 이번에 절실히 느꼈던 것은 결국은 그 당을 움직이는 핵심들은 훈련되어 있어야 한다. 네.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신앙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기술도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은 지금 아마추어들이 결국은 이 선거를 망쳐놨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워낙
이은재 의원 같은 경우 불교 신자라서 막 기독교계에서 반발이 심했는데 그런 상황은 어떻게 돌파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것도 사실은 이랬어요. 네. 그거가 우려가 돼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미 미국 유학 갔을 때 세례를 받고 교회도 다니고 있었어요. 20년간. 네. 그리고 그 교회 집사로서도 그러니까 이은재 의원이 네. 그러니까 양반이 종교를 여러 개 막 다른. 그러니까 이제 네. 그 지역에 봉원사라는 큰 절이 있잖아요. 네. 강남에 신도가 40만이에요. 네, 선거 때문에 정치적으로 이제 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가고 또 자기는 또 몰래 그 교회도 나가고 뭐 이랬던 거예요. 네. 내가 근데 천주교에서도 뭐 하나 받았을 네, 거예요. 그랬던 거. 그런데 저는 그런 태도는 좋지 않아요. 네. 예를 들면 자기가 믿는 종교를 믿으면서 또 다른 종교를 결국 우리가 지금 국교를 하지 않으니까 네. 다른 종교를 내가 뭐 예를 들면 차별하지 반대하지 않으면 되거든요. 네. 내 종교를 소중히 여긴 만큼 네. 물론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까 네. 내가 믿는 거는. 근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뭐 여기저기 그 수식을 다녔던 모양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은 이 문제는 현실적으로 그 기독자유통일당한테는 필요했거든요. 네. 아까 이야기했지만 앞부분에 와야 된다. 현실적 요구가 있었잖아요. 네. 여론조사에 안 잡히니까. 그게 현역 의원 없으니까 본인이 뒤로 쫙 빠지니까 여론조사 안 잡히잖아요. 네. 지금 사실상 한 20m를 날린 거예요. 선거운동 비용 쓴 거를. 네. 얼마나 소중한 자본입니까? 만약에 3% 받았으면 그거를 우리가 다시 리펀드 받고 새로운 일을 위해 쓸 수 있었는데 그 소중한 성도들의 헌금을 다 날린 건데 어쨌든 제가 보기엔 그런 현실적 판단은 무슨 뭐 신앙이 없는 사람 아니, 신앙이 없습니까? 있죠. 그러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려니까 그게 필요했는데 결국 그래서 이번에 해보니까 지난번에 뭐 67만인가 68만 네. 받았나요? 네. 딱 10만 더 적게 받았더라고요. 네. 그런 대책도 사실은 제가 처음에 예측을 했거든. 이래 한국당에게 쏠림이 나서 쏠림 그럴 수 날 있다. 거다. 그래서 최고 지금 우리에게 위기는 이 쏠림 날 때 왜 우리를 찍어야 되느냐다. 그래서 사실은 이 기독자의 통일당의 전 간부들이 나서서 시간만 되면 그걸 강조했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귀에 못이 박히도 그래서 최소한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 그거를 알도록 네. 캠페인의 실패죠. 네. 참 그리고 하나는 지금 좌파 정당 이번에 뭐 정의당도 네. 막 거의 망했죠. 뭐 20법 간다고 망했는데 네. 그제는 또 다른 정당 보세요. 좌파 본류 정당 있잖아요. 네. 통합진보당 네. 했던 그 헌법재판소에서 그 해산 선언받은 네. 통진당 그 다음에 민중당 있잖아요. 네. 민중당이 한석도 못 건졌어요. 네. 소수 정당이 쉽지가 않아요. 네. 그리고 이번처럼 이 어떤 그 정치적 이력을 세게 고집하는 제3세력이 정말 있을 설 자리가 없거든요. 이건 거의 전멸해버렸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런 어려운 조건에서 좌파들도 그 이념정당 만드는 20년, 30년 걸렸습니다. 네. 저는 이제 20년째라 그러는데 실망하지 말고 이 실패의 교훈들을 잘 새겨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네. 그 정당의 원내를 진출시키는 거리. 그래서 왜냐하면 국민들이 내 한 표가 소중하게 쓰여지길 바라거든요. 그렇죠. 그게 사표 방지 심리예요. 네. 그거를 뭐라 할 수 없으면 탓할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자의 동은 참 소중하다. 내 한 표를 기꺼이 줘도 되겠다. 라는 마음이 들도록 해야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매력을 주지 못한 거죠. 네. 네. 그래서 그런 실패들을 잘 반성해서 이번에 누구 때문에 졌다가 아니라 기독자의 통일당 내부의 실력 부족이다. 라는 걸 절감. 그리고 그냥 그 목사님들 찾아다닌다고 표 오지 않습니다. 목사님 목사님이고 일반 신도들 생각 다 따로 있다고요. 네. 그렇죠. 그분들이 내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라도 또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라도 기독교인이면서 또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그러면서 또 우리는 그 신앙생활도 해야 되고 하니까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아 이건 꼭 필요하다 라고 하는
정확한 전략과 메시지 개발이 필요하다.